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4개 통장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제가 저축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일조를 많이 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통장을 분리를 하게 됐고, 그 분리한 통장대로 지출을 함으로써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 있게 됐고,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제가 지금 가계부 를 출간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론이랑 거의 똑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통장을 분리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근간이 바로 이 4개의 통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오늘 왜 통장을 4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러리맨부터 100억 부자까지 천여 명의 인생을 바꾼 돈 관리의 비밀. 이 책 쓰신 분이 재무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1000명 이상을 해봤는데 요 시스템을 하니까 정말 되더라. 저도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도 돈을 모았고, 제가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강의 같은 걸로 해봤더니 진짜 이 방법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요 방법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통장 하나로 돈을 모으겠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저 다 해봤거든요. 통장 하나는요, 수입이 들어왔다가 뭐 카드값 나가고 뭐 통신비, 보험료 이런 거 나가면서 쭉 돈이 막 밀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용하시면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분은요, 돈 관리 코칭 전문가예요. 재테크의 기본은 우선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때문에 자신의 수입 중 얼마를 어디에 지출하고 매월 얼마를 남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4개의 통장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왜 돈을 모으느냐,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부자를 분석해봤대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부자를 분석해봤더니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대요. 48%는 사업으로부터 성공을 한 사람이었고요. 17%는 고소득자였대요. 그리고 나머지 21%는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14%는요. 상속에 의해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한 금수저죠, 바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돈을 물려주는. 근데 이런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86%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로 돈을 법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통계가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물려받아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기도 하지만 자산을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14%는 어떻게 보면 일부일 수 있어요. 다 금수저라고 다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살면 사람 만나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중학교 때는 부자였어요. 우리 친정이 엄청난 부자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시댁이 옛날에 부자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법, 이런 기본서를 통해서 물려받아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얻으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절약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독하게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저희는 옛날에 수입이 많았는데 그때 다 써버렸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팔자가 좋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간절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거나 시댁이나 친정 중에 뭐 하나가 부자거나 뭔가 비빌 언덕이 있거나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안 모읍니다. 아니면 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점점 잘 되면 돈을 뭐하러 모아요. 사업 잘 되는 게 더 좋죠. 하지만 저는 비빌 언덕도 없고 남편 수입이 월급쟁이니까 거의 늘어나지도 않고 애만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지만 지금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축을 하지 못한 사람이 못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간절하지 않은 사람,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지금 삶이 나쁘지 않고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집을 절대 안 사주려고 합니다. 돈이 만약에 있어도. 왜냐면 간절함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는데 펑펑 쓰고 젊은 날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젊은 날에 돈을 펑펑 쓰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이런 표. 뭐 1억 원을 몇 프로로 굴리는 경우 이런 거.
이거 제가 복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엑셀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축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납니다. 자, 이 돈이 수익률 1% 올렸을 때와 3% 올렸을 때 이 돈의 차이가 뭐 3억 이상 나요. 그러니까 막 수익률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엄청 벌어지는 거예요. 1억을 5년 동안 굴렸을 때랑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돈의 액수가 늘어납니다. 제 계산으로는 한 25년이 넘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에도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수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저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30년 이상 저축하려면 여러분 20대부터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60이 거의 정년이니까 그 전에 이제 불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 노하우를 얻어서 투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요거 제가 댓글로 제가 만든 그 그래프 있어요. 금액 입력하면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거 엑셀 올릴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여러분도 한번 내가 지금 저축하는 금액, 내 자산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가 복리계산법에는 7.2 계산법이라고 있습니다. 복리가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저축을 해서 이자를 얻었어요. 이자를 10,000원을 얻었다. 그 10,000원 쓰지 않고 다시 저축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자가 붙어요. 자, 이자가 이자를 낳는, 돈이 돈을 낳는 마법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투자 원금이 2배로 늘어난 데 필요한 기간, 이걸 바로 7.2 법칙이라고 해요.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1억을 2억으로 만들고 싶다. 이 기간을 계산하는 법이에요. 자, 72 나누기 연복리 수익률. 제가 만약에 7.2%의 수익을 매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72 나누기 7.2%니까 몇 년이 필요해요? 10년이 필요해요. 자, 다시 다르게 계산해 볼게요. 72 나누기 10%, 내가 만약에 수익률 10으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은 몇 년이 필요해요? 7.2년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돈을 벌 수 있겠죠. 투자 원금이, 그래서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점점 돈을 불리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자가 높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매년 얼마의 돈을 저축할 수 있는가? 매년 저축액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당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제가 짠돌이로 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250 중에 125만 원 저축했거든요.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짠돌이 카페 보면은 한 달에 10만 원 살기란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120만 원 중에 80을 쓰고 40을 저축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와, 나는 월급이 적다고 어디 가서 내밀면 안 되겠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도 수입이 뭐 400, 500 아니면 그 이상 되시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축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입이 적은데도 저축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뭐 적어서 못 한다, 이거는 핑계라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짠돌이 카페에 통장에 몇 억씩 현금이 있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많구나. 이걸 다 유동자금, 이런 자금이 순식간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분 통장에만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의 목표를 우선 설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얼마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당신도 언젠간 그 기준에 맞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뭐 10억은 있어야죠. 10억이 뭐야,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30억은 있어야지. 어떤 분들 막 100억을 얘기하세요. 자,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10원도 없는 사람이 10억이요, 난 10억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면 그것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축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10억을 모으겠어요? 자, 그래서 10억 모으기가 내 목표가 아니라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겠다.
지금 내 월급이 300이니까 300 중에 100만 원만 모아봐야겠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200 모아야겠다. 이게 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부의 목표를 저는 잘게 쪼개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지출을 통제하라. 두 번째는 예비 자금을 보유하라. 예비 자금은 뭘 얘기하냐면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재산세,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 이렇게 매년 이벤트성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환갑, 칠순 이런 것도 정해진 이벤트예요. 그걸 바로 예비 자금으로 두지 않으면은 통장에 빵꾸가 납니다. 이번 달에 쓸 돈이 생겼네?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저축을 딱 해놨다가 CMA나 MMF에 하루만 저축해도 이자가 나오는 통장에 있다가 딱딱 계획된 걸 빼서 쓰면은 나의 현금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간 투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장기간 투자는 뭐냐면 돈을 계속 굴리란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리의 법칙, 이자를 쓰지 말고 이자에 이자가 생기도록 계속 굴려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오래 둬라 이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어 해요. 자, 투자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투자 원칙의 1순위는 잃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가? 가진 게 적다면 오히려 더 조심해서 투자해야 한다. 부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으면 돈의 일부를 잃게 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이 공격적으로 했다가 망하면 전부를 잃게 된다. 자, 10억 가진 사람이 1억 날려도 괜찮아요. 근데 한 푼도 없는 사람이 1억 빚을 내서 망하면 빚만 1억이 남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투자 원칙 1순위에 잃지 않는 것을 둬야 합니다. 자, 만약 당신이 10년 전에 1억 원을 남몰래 옷장 깊숙이 넣어뒀다면 원금 1억 원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겠죠. 리스크가 전혀 없이 살아있겠죠. 하지만 돈의 가치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10년 전에 1억으로 서울의 어디 아파트라도 사놨다면, 자, 이 책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책이니까 한 2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0년 전에 1억 원으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 아파트 구하기 어렵다. 투자 원금만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돈을 잃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라고 한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 정도의 복리 수익률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손해보지 말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4개의 통장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드디어. 자, 급여 통장에는 매월 급여가 입금된 후에 월말까지 각종 고정 지출을 거기서 납부가 되도록 하고요. 생활비용 통장으로요. 소비용 통장을 만들어서 이체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 통장, 남편 통장, 용돈 통장이라고 해서 체크카드 연결된 통장 연결했어요. 그리고 또 남은 돈이 뭐예요? 그건 다 투자 통장. 그러니까 고정 지출 빠져나가고 변동은 부인, 남편 이렇게 쪼개고 남은 돈은 100% 저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장을 쪼개는 게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고정 지출 이렇게 4개로. 그래서 매월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저축해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여러분 잘할 수만 있으면 가계부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계부는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고 왜 자꾸 돈이 새지 할 때지 이렇게 하면 저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장 급여 통장만 봐도 나가는 게 다 찍히죠. 부인, 남편이 얼마 썼는지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굉장히 작은 돈을 보내고 다 저축하니까. 자,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재테크와 재테크 관련 도서와 다르게 내 집 마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축을 강조하는 많은 책들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무리한 대출은 삼가한다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은 물론 임대에 의한 수익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담보대출은 좋은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부채다.
빌린 돈을 모두 은행에 주고 나면 아파트는 완전한 나의 것이 된다. 만약 약속한 기간 내에 대출을 상환할 수 없더라도 아파트를 팔아서 상환하면 된다. 반면 나쁜 부채는 나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할부 대출, 소비를 위해 빌리는 돈, 자, 이런 것들은 나쁜 부채라고 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부채는 좋은 부채이고 이외의 모든 부채는 나쁜 부채이다 라고 얘기해요. 좋은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자, 부동산 담보대출 빼고는 대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빼고 여러분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뭐 주식 투자를 위해서 혹은 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야지 카드를 자꾸 신용 대출을 내거나 하면 갚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한 번 늘어난 지출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내 집이 좋은 점. 주택을 담보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내 집 한 채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유리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를 얼마씩 내면 좋을까요? 많은 분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랑 좀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매월 지불하는 대출 원리금은 평균적인 실질 수입 대비해서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별표, 공감. 만약에 내 수입이 3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원금이랑 이자를 100만 원 이상 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300만 원 버는 가정이 100만 원을 겨우겨우 힘들게 저축한다. 근데 대출 이자를 100을 정하면 또 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 있어. 돈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여기서 또 그 100만 원의 한도에서 한 50%만 잡는 거죠. 50% 정도만 대출 원리금으로 지불한다. 자,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입이 많아야 대출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재 저축을 얼마나 하는지. 저축을 만약에 300을 버는데 200을 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자, 200을 저축하는 가정은 넉넉하게 200을 이자랑 대출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300을 버는데 저축이 빵원이야. 이런 사람은 집을 담보대출 받아 빌리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저축을 많이 하는 가정이 대출도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축을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아무리 싸게 분양받아도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집을 못 삽니다. 종잣돈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9년 현재 전국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지 못하고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근데 로또 분양이어도 비싸요. 막 5억, 6억, 7억, 10억 이래요. 지방도 막 5억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원리금 상환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시세보다 막 1억, 2억 막 그 이상 싼 집들이 너무 지금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 원금을 지키는 거.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걸 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죠. 책도 읽고 해보고. 요즘은요, 우스갯소리로 백수부자라는 말이 있대요. 이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는 조기 퇴직해서 백수, 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백수란 뜻이래요. 정말 가슴 아픈 농담이라고 해요. 이처럼 자녀 대학 자금과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뒤늦게 찾아오는 노후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50대, 60대만 돼도 이 일을 다 닥쳐요. 지금 당장은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많은 용돈을 주면서 풍족함을 느끼게 해주기보다는 이런 비용을 아껴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오류 같은 걸 하나 짚어내자면, 물론 저자분이 보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자녀의 대학 입학 시기가 10년 이상 남았다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변액자가 붙은 것들은요,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떼요.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사업비 많이 뗀다고.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92페이지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매월 100만원을 투자하면 10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뗀 후 90만원 정도가 펀드에 투입된다.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1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 중에 120만원이 수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 알아요. 원금 가지고 투자해도 까먹는 판에 10% 떼고 투자를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요. 실제로 지금 10년 가까이 변액 유니버셜을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원금만 겨우 건지거나 혹은 원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제품,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바에야 그냥 저축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변액자 붙은 거는 절대 가입도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이 책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 끝으로 경제학 박사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만나서 막 상담을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나의 돈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돈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줘도 그렇게 변화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특히 투자에 관해서는 누가 막 찍어주길 바라고 막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길 바래요. 자, 그런 건 없어요. 많이 아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알지만 미래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신이 아니니까. 따라서 세상에는 나만큼 모르는 사람과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자, 그러면 남한테 묻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도무지 모르겠다면 저축만 열심히 해도 괜찮다. 별표.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저축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느니 저축을 하면 최소한 원금은 안 까먹잖아요. 자, 그리고 저축을 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종잣돈이 불어나면서 금융 지식도 함께 늘어갈 거예요. 끝으로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저축 습관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수입을 늘리거나 자기 개발을 통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돈 공부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다가 책 읽기에 빠져서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책을 읽으니까 돈도 벌고 저축도 잘 되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됐네 라고 하다가 자기계발도 하게 되고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축을 조금씩 하면서 시간을 투입하면 누구나 자기 몸값을 높이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샐러리맨에서 100억 부자들까지 1000명의 인생을 바꾼 4개의 통장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저축을 했고 저도 지금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축이 많이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